중국인들이 휘쓸고 간 백화점에는 남는 게 없다고 해요. 중국 부자들은 대부분 IT 기업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표면적으로 중국에는 부자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중국에 부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중국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야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겠지만 최근 중국에서 지니계수, 즉 불평등 지수가 0.7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폭등을 유발하는 수준을 뛰어넘은 숫자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중국 빈부격차입니다. 중국에서 건국의 아버지, 영원한 영웅 하면 마오쩌둥이죠.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황금기를 열었던 사람은 마오쩌둥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도 계획 경제가 존재하듯이 사회주의 국가에도 시장 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 정책을 내놓았던 인물이죠. 실제로 덩샤오핑의 정책은 실용주의 노선에 근거해 개혁과 개방,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현재 중국이 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발판을 마련한 셈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정책에서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는 다름 아닌 빈부격차였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14억이 넘는 엄청난 노동자본과 저렴한 인건비는 너무나 큰 베네핏이었어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의 제조업 국가로 발전한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널린 노동력에 싼 인건비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었지만 수익을 기업이 다 가져갔던 겁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있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졌죠. 이쯤에서 빈부격차는 어딜 가나 존재하기 마련인데 왜 이런 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세계 부호 순위를 조사하는 후른 연구에 따르면 14억 2,5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6억 명 이상의 월 평균 소득이 1,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9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노동력으로 나온 수익은 모두 기득권 계층에게 돌아가기 마련이었죠. 이에 반면 중국에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른바 슈퍼리치라고 합니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약 340억 원으로 2020년 기준 7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중국의 50억 위안, 우리 돈 1조 원 이상의 부자 중의 부자는 1,305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중국 인구 0.005% 정도의 수치예요. 이 정도의 수치는 부러워하고 싶어도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져 이질감이 들 정도죠. 아닌가? 아무튼 이들이 이런 막대한 돈을 어떻게 벌었냐? 집안 대대로 부자였던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IT 기업의 성장으로 부자가 되었거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에선 집이라고 하면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상 7, 80년 동안 집을 빌리는 영구 임대와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이로 인해 부동산을 아무리 개발해도 민간 기업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지만 1990년대 후반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되었어요. 이때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기업이 완다그룹, 그리고 2021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헝다그룹이 있죠. 이렇게 성공 사례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너도 나도 제약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 건설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사두면 돈이 된다라는 투기 심리가 가세하면서 투기성 목적으로 많은 이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이런 과정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는데,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는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인민들은 아파트에서 도시 외곽으로 떠밀려가게 되었고, 이내 빈곤층을 지칭하는 말인 생쥐족이 등장했죠. 생쥐족은 치솟는 집값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1960년대 전쟁을 대비해 아파트 지하에 만들어진 방공호를 주거지역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달방, 쪽방촌, 판자촌 아시죠? 이곳은 햇빛은커녕 좁디 좁은 곳에 너무 많은 집들이 붙어있다 보니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기로 유명한데, 생쥐족이 살고 있는 곳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의 집 월세가 400위안, 하나로 약 7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 이 금액은 앞서 살펴본 6억 명의 평균 임금의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만 본다면 돈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지상으로 올라가 집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형편으로는 지상에 있는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 지상에 있는 집의 월세는 한 달에 기본 1,000위안, 하나로 약 19만 원이 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월세로 한 달치 월급을 다 사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생쥐족은 지하에 만들어진 방공호에서 거주하거나,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건물의 공간을 칸막이로 나눈 이른바 달팽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심지어 토구를 파고 땅 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베이징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숫자는 28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치는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슈퍼리치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상반된 환경이었는데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심천 지역 고급 아파트의 경우 코로나19가 등장하기 이전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 평수 1평에 1억 1, 2천만 원까지 거래되었다고 하죠. 또 중국의 부유층은 이런 값비싼 집값임에도 국경절 하루 만에 14채의 집을 계약할 만큼 부동산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중국의 부동산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서 주춤거렸지만 이들의 소비 패턴은 생지족과 여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후른에서 발표된 중국 부유층 생활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초부유층의 연소비액은 316만 위안으로 자녀 교육에 55만 위안, 여행에 46만 위안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명품 소비가 60만 위안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하죠. 심지어 2022년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명품 브랜드 시장의 연간 매출은 63조 원이었고 이런 고급 사치품인 명품 소비의 4분의 1이 1만 명에 불과한 슈퍼리치들에 의해 나왔다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슈퍼리치들이 명품 소비에 쓰는 돈은 중국 일반 노동자들이 100번을 환생해도 벌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은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이잖아요. 하지만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없다고 하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의 존립을 걱정할 만큼의 경제적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부의 축적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은 이내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속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없어 아무런 제재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된다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부의 세습으로 가난한 인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죠. 결국 중국 내 진위 개수, 즉 불평등 지수는 폭동을 유발하는 수준인 0.5를 뛰어넘는 0.7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부자는 당이 아닌 돈에게 충성하게 되었고 가난한 하층민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뉘앙스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고 해요. 또 젊은이들 사이에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은 안 돼. 빈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침대에 누워있는 탕핑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죠. 사실 빈부격차야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지만 중국은 그 폭이 커서 체제가 위험할 정도이고 이 말은 즉 폭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현실적으로 중국에서는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기에는 힘든 사회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만약 시위를 일으켰다간 중국 공안에게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때 시진핑은 누구든 먼저 잘 살면 된다는 기존의 정책을 무너뜨리고 다 함께 잘 산다는 뜻의 공동부유로 국가 정책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빈부격차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시진핑이 집권 3년임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결국 이런 정책을 펼친 이후에는 자신의 1인 체제를 굳건히 만들어 3년임 확정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죠. 왜냐? 빈부격차의 문제가 3년임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등 지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신의 집권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10월 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의 3년임이 확정되었지만 중국 정부에서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때는 지난 2022년 11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불러일으킨 나비효과 백지 시위, 칭화대학교에서 고강도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예요. 이 시위에서는 공안의 제재를 피하고자 특정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빈 종이를 시위의 도구로 사용했죠. 시작은 봉쇄에 대한 항의 시위였지만 이후 중국의 명문 베이징 대학교에서 강제적인 행정수단이 사람을 외면한 채 황당한 웃음거리와 비극을 낳고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했고 이동의 자유보장, 동선 수집 중단, 코로나 검사 자율화, 여론 통제 중단, 코로나 데이터 공개 등 5가지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백지 시위에 이어 은퇴한 고령자들의 이른바 백발 시위가 일어났어요. 백발 시위는 후난성 우한과 랴오닝성 다레에서 일어난 퇴직자들의 의료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였죠.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시진핑은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한 뒤 2023년 빈곤 타파의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발표를 한 후 강력한 공동부유 정책을 펼치기로 약속했죠. 실제로 IT기업의 규제와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명목하에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인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상속세와 부동산 소유세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해요. 과연 이 정책이 중국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까지도 농민공과 같은 하층민을 위한 정부의 이렇다 할 정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람들을 궁지로 더 몰아넣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